네, 첫 순서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귀가 쫑긋해질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갓건영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죠. 신한은행 웨스트매니지먼트 그룹의 오건영 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사에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쭉 하락하다가 네. 갑자기 또 반등하고 네네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거는 미국의 물가고 그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모습이고 그렇죠. 이 연준의 모습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연준이 엄청난 돈을 풀어줬었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연준은 항상 성장과 물가 두 가지가 있다면 네. 물가를 항상 포기하고 성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상승세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예. 연준에서는 태도를 확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뭘 포커스를 두냐면 성장이 일정 부분 다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포커스를 두겠다는 게 사실 올해 초부터 밀고 갔었던 정책이죠. 예. 근데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도 여기 오면서도 본 건데 길거리에서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많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풀려도 사람의 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의 학습이 있습니다. 연준이라는 사람은 성장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어. 근데 말을 하는 거죠. 물가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러기도 설마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는 걸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기대감을 갖는 거죠. 예. 요 정도 둔화되면 돌아설까? 요 정도 둔화되면 돌아설까? 이거를 계속 기대하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흥국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영국이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신용위기가 나타날 수도 예.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가 들어서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 정도면 돌아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말만 그렇지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연준 눈치 보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세게 얘기하면서 확실히 그 아니라는 기대를 깰 때마다 시장은 흔들리게 되는데 예. 기대를 갖고 올랐다가 그 기대가 깨지면서 떨어지고 이건 이제 반복하는 모습들 그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로 눈을 돌려보면 네네. 성장이나 물가 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의 스냅샷만 탁 찍어놓고 본다면 물가 상승세가 높은 건 맞고요. 예. 성장세는 2%대 중반인데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저성장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숫자인 건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방향성이 상당히 좀 징후가 좋지가 않은 게 계속해서 그 레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해 4%대를 가리키다가 꾸준히 떨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던지게 되고 반도체 쪽에서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은 향후에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에 진입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저성장 고물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성장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김세식 교수 같은 분은 5년 단위로 1%포인트씩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저성장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우리 기업들 실적이 악화된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과거에 그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성장 국면에서 주가가 오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주는 이런 경기부양책에서 굉장히 큰 시그널을 던져줬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성장이라는 단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성장 옆에 저물가라는 단어가 들어왔었죠.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워낙에 낮고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때였는데 그럴 때는요. 유동성을 공급을 하더라도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가 자리 잡았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동안의 기간에는 중앙은행이 저성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뿌려주다 보니까 예. 저성장 국면에서 오히려 자산 가격이 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죠. 근데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성장이라는 단어 옆에 저물가라는 단어가 붙어주면 예. 좋은데 저성장 옆에 고물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 이번에 우리는 영란은행의 케이스를 보면서 물가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감세 정책을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예. 확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서 기존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준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과거하고 달리 저성장 국면에서 예전에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했다면 지금은 펀더멘탈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예. 그런 전략 쪽으로 선회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는 안 오른다라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불과 엊그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물가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은 하나의 디폴트라고 보고, 네. 그럼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네네. 되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물가 정점을 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물가를 갖다가 이제 어떤 걸로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드라인 물가는 네. 5.7에서 5.6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무적이죠. 6.3에서 5.7, 5.7에서 5.6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헤드라인 물가에는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가 지난 4월 달에 배럴당 13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70불대 후반대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는 얘기 예. 나오면서 80불대 중반으로 되돌려졌잖아요. 그럼 80불대 중반으로 되돌려졌더라도 135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유가는 3은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에너지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은 에너지 가격을 머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에너지 가격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낮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이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예,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라고 하는. 예,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라버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4.5%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 물가를 바라보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키우지만은 핵심 소비자 물가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는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 상태가 아직도 이제 이 가시지 않은 상태.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원자재 투자가 양호하다, 뭐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던 것 예,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고 네네네. 환율을 보면 또 이거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좋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릴 게 원자재에 투자합시다 이런 말씀이었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을 때 저성장 고물가 국면에는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는 원자재 가격에 강세를 보인 경향이 있었다라는 예. 말씀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좋다라는 거는 저성장 고물가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해치 수단으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성장이다 보니까 원자재를 제외하면 대안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치 수단 때문에 가격도 일정 수준 오르게 되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원자재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135달러까지 예. 국제 주가가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유동성 효과도 이제 같이 머금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원자재를 뭐 올인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면이 향후에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저성장 고물가로 고착화된다라면은 원자재의 비중을 조금은 높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물가를 잡는 그날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라는 걸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성장 고물가에서 이 고물가가 깨지면서 다시 저물가 쪽으로 회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저성장 저물가로 가게 되면은 원자재는 그야말로 쥐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재라는 건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 해지 자산으로서 담아놓는 대안 자산인 것이지 이걸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좀 격가지 질문인데 네. 최근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네. 신흥국에서 아직까지 큰 위기 신호는 없는 네네. 것이
주로 신흥국들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원자재 생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국가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그렇죠. 그렇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그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예. 올렸음에도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신흥국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쯤에 봤을 때 13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었을 때는 프레자일 페이 5라고 해가지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연약한 국가들이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이퍼링을 진행하기 전엔 무언가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8월 달에 IMF하고 G20에서 각 국가들한테 SDR을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 6,500억 달러 정도의 SDR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 SDR이라는 건 일종의 권리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나 이제 기축통화로 뺄 수 있는데 사실상 달러를 뺀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6,500억 달러 수준인데 아무래도 지분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선진국에 3,750억 달러, 이머징 국가에 2,750억 달러 네. 이렇게 이제 공급을 했고 선진국 중에서도 달러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머징 국가에다가 달러를 갖다가 좀 넘겨주는 네. 예, 그런 프로세스를 작년 말에 갖춘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환보유고를 조금 더 쌓아가지고 방파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더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방파제의 효과도 어느 정도 안정에는 좀 기여를 한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다만 방파제를 쌓았어도 파도가 더 높으면 이걸 쓰나미 넘어올 오면은 수도 뭐 있겠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는 더 강한 스탠스가 나왔을 때는 이머징 국가도 더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게 아주 좀 명쾌하게 해소가 됩니다. 네. 자, 요즘 채권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 네네.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채권은 금리 하락, 다시 네. 말해 채권값이 상승할 때 투자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땐 채권을 투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금리를 계속 테이크하면서 수취하면서 따라가는 방법을 쓰려면 채권 중에서도 초단기채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투자자들의 행동을 보면은 거의 다 초단기 쪽으로, 초단기 예금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금리가 높아도 3개월 언더의 예금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금리를 테이크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초단기채를 제외하면 투자하면 안 되느냐? 저는 이제 장기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한 4.5%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0% 20% 올라가는 게 그렇게는 아니라면 안갈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고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고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높아진 금리가 실물 경기에 둔화를 부르게 되면서 실물 경기의 둔화 때문에 금리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물론 그게 언제인지 그게 어느 레벨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이럴 때에는요. 그런 가능성도 약간을 감안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 정도의 전체의 아주 일부 정도를 적립식으로 조금씩 장기채를 담아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예. 결국 키를 진 거는 연준이라고 네. 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연준의 정책 전환 또는 네. 저희 양적 긴축을 멈출 것이다. 뭐 이런 기대들 때문에 네네네. 이달 초에 이제 뉴욕 증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김치국 마신다는 의견이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은 양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을 극대화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성장이 훨씬 더 이제 열을 올렸다면 예. 지금은 성장보다도 물가 상승세가 너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나의 고질병처럼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는 데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요. 성장과 물가 중에서는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연준의 목표가 숨어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그렇죠. 목표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실물 경제가 흔들리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럴 때에는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 봤냐면 영란은행의 케이스에서 본 겁니다. 예.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서 어쩌면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빨리 금리 올린 게 영란은행이었거든요. 예. 그 영란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양적 긴축을 미루면서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채 매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느낀 거죠. 아, 그러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연준도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소식이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할 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그러면 연준도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연준에서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것보다는 보다 크게 경계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오래 이어지면 고질병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벌써 1년 반째 인플레이션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탑앤고라고 하죠. 그럼 괜찮아졌으면 낮춰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은 약을 복용해서 효과가 날 때는 꾸준히 복용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발본색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연준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성급한 기대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경제라는 환자가 열이 펄펄 나서 인플레라는 열이 펄펄 나서 투약을 하는데 네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른 병에 걸리거나 아주 체력이 허약해지는 거는 방치하지 않는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끝으로 이제 물가 성장 뭐 이런 각각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아까 간간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산 투자 중에서도 지금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거는 저도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요즘 많이 나오는 타이틀 중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4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빅테크라든지 성장주를 선호했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돌아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시나리오 중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과거에는 지난 10년의 패턴을 보면은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짰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를 같이 붙여가지고 다양한 자산들을 좀 많이 펼치고 가는 전략들, 이게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조언의 말씀드려봅니다. 예, 뭐 역시 갓건영이라고 불릴 아유, 만큼 아닙니다. 그런 명쾌하십니다. 뭐 말씀은요. 하여튼 네.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